참 세상에 뻔뻔스런 낯짝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라니 탄식이 절로 나올 뿐이에요. 저는 얼마 전 어머님을 손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면피인지 그 뻔뻔함에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시모가 친정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친정엄마한테 빌붙으려고 했거든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먼저 저희 결혼 당시 사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초등학생 시절 시부모님이 크게 싸우시고 바로 별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남편은 외갓집에 버려두신 채로요. 시아버지는 바로 외국으로 나가셨다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필리핀으로 가셔서 새 살림을 차리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국에 계셨지만 남편을 일절 케어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버렸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 시외가는 농사일 하시느라 너무나도 바쁘셔서 손주를 아예 돌보지 않으셨다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사실상 내놓은 자식이었다 보니 시외할머니는 뒤늦게 짐처럼 찾아 들어온 손자인 제 남편을 그리도 미워하셨다고 하네요. 엄동설한 칼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한겨울에 남편을 팬티만 달랑 입혀놓고 밖에 반나절을 세워두신 적이 있답니다. 남편이 어린 마음에 친구들 먹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100원만 달라고 했더니 배운 데 없이 먹을 것만 밝힌다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발견한 이웃 주민이 병원에 데려가 겨우 살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오갈 데 없는 남편은 다시 외갓집에 들어가 쥐죽은 듯이 살았고, 정말 쌀밥에 김치만 겨우 얻어먹은 채 딱 중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기숙사가 제공되는 타 지역 고등학교를 제 손으로 알아내 그곳에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친모라는 시어머니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생활비도 집에 거의 붙여주지 않아 화가 난 남편의 외할머니가 시외버스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구걸해서 겨우 받은 돈으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어린 날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남편은 기숙사 생활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까지 갔고, 그 대학에서 만난 게 저예요. 남편은 그런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도 성실함과 끈기 하나로 학점, 취업까지 모두 대단한 결과를 이뤄냈고, 사람에 대한 결핍인지 저에게도 참 잘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는 성격에 다정다감한 인성, 그리고 볼 때마다 안쓰럽게 느껴지는 약간의 연민 때문인지 저도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 5년 되던 해 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고 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가진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 저희 친정에서 솔직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하는 집이었고 나름 지역에서 가공육 유통으로 이름을 좀 알리는 부자였거든요. 특히 제 친정엄마가 제일 반대했었습니다만 남편이 무릎 꿇고 찾아가 본인 가정사를 눈물로 고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이룬 가정은 끝까지 지킬 거라며 남은 날 동안 행복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거의 5시간가량을 저희 친정 부모님과 대면했고, 그날 그렇게 기적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 식 올려 현재 토끼 같은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도 완전 헌신하면서 이보다 더 괜찮은 남편과 아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하며 잘 살아요. 평일에 출퇴근하느라 힘들 텐데도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 보냅니다. 저 집에서 쉬라고 배려하는 거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는 사위예요. 입안의 사탕처럼 화려한 언변은 없지만 묵묵한 다정함으로 제 친정의 아들처럼 잘합니다.
친정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사업 세금 관련 심부름도 남편이 다 했고, 친정엄마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등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한밤중에도 차 끌고 달려가 다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밥 한 번 해드려 본 적도 없고 안부 전화 한 번 드려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편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시아버지랑은 연락 두절된 지 오래지만 시어머니랑은 결혼 허락받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긴 합니다. 남편은 당시 본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아무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설득해서 어머님께 연락해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딱 5분 뵈었네요. 엄청 귀찮아 하신 티가 역력한 말투로 나는 해줄 돈 없어. 니들이 알아서 살고 행여라도 손 벌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 어쨌든 결혼한다니 잘 살고 혼주석에는 네 이모 불러서 앉힐 테니 그리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상견례는커녕 시계도 참석을 안 하신다니 황당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 7년 할 동안 저는 시댁과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 제 폰에서 시어머니 폰번호를 지워버렸고 남편도 그냥 시댁 없는 셈 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응, 세아가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이네. 우리 아들은 전화를 통 안 받길래 너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본다. 곧 구정인데 한번 만나야지. 네?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응, 나 목포 내려와서 산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 이번 구정에 좀 내려올 수 있니? 내가 니들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네. 애들 아빠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애들? 세상에, 니들 애도 낳았구나? 몇 명이나 낳았니? 딸만 둘이에요. 그래? 아들은 하나도 안 낳고? 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네가 딸만 둘 낳아놓으면 대 끊기겠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름 품격도 있고 정도도 있다고.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품격 있고 정도도 있는 집안의 어머니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혼자 주절주절 떠드시더니 그럼 구정 때 내려오는 걸로 알겠다며 집 주소를 알려주고 끊으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돈 떨어져서 그러는 거니 대꾸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한테도 2, 3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긴 했었대요. 돈 떨어지면 연락해서 300만 원, 500만 원씩 요구하더니 결혼 직전엔 동거하는 남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를 대줘야 한다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네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그때 크게 화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저에게서도 시모 번호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니라고 돈을 종종 해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돈만 받고 남편 안부도 묻지 않은 어머니에게 남편도 잊혀졌던 분노가 다시금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니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락 오면 이제 받지 마. 엄마 노릇 한 번 안 해보던 사람이 이제 와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당신한테 돈 요구하고 갑질할 거 생각하면 뒷골이 다 땡겨. 구정 때 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연락도 받지 마. 난 이제 마음속에서 엄마 지워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상담센터 꾸준히 다니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남편 마음을 스스로 보듬기 위해 자존감 강화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받은 찜찜한 연락을 뒤로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죠. 구정날에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가 있었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이틀 자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작은 진보다리도 하나 있었고요.
그때 남편은 지하 주차장에서 짐 가지고 올라온다고 저랑 아이들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던 터라 상대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으시며 아이고 내 며느리 왜 집에 오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시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잠 덜 깬 제 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니들이 내 손녀딸이니? 아유 그래 반갑다. 내가 니들 할머니야. 자 어서 들어가자. 어서 하시며 제 등을 떠밀고 강제로 현관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고 물 한 잔 떠드리던 찰나 남편이 뒤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머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까무러칠 듯 놀라더라고요. 이윽고 애들 있는 것도 까먹었는지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벌벌 떠시면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냐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소란에 저희 딸들도 놀라 울고 상황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닥달하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어떻게 알긴 서류 떼보면 다 나오던걸. 어디 사나 궁금하긴 했는데 직접 와보니 이렇게나 좋네.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로비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길래 사람 나가느라 문 열릴 때 잽싸게 들어왔지. 이런 아파트는 얼마나 하냐? 집 평수도 넘네. 한 35평 정도 하니? 하며 눈물을 쓱 닦더니 천연덕스럽게 저희 집 내부를 둘러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등을 밀자 어머님이 다시 엉엉 우시며 구정에 아들네 온다고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도 안 와서 직접 올라와 본 거라고 얼굴 봤으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애들한테 꼬깃꼬깃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시더니 가보겠다고 하고 돌아서시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거든요. 목포로 가는 차는 이미 끊겼을 테고 밤길도 깜깜한데 보따리 하나 들고 달랑 들고 오셔선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남편도 분해차 씩씩거리긴 해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는지 눈만 잠깐 붙이고 새벽 첫 차로 바로 나가세요. 저는 어머니랑 다시 얼굴 맞대고 다정하게 얘기 나눌 이유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루 재워드렸는데 다음날 저희 출근할 때가 돼도 나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제 남편을 붙잡으며 그동안 애미 노릇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크게 바라진 않으마. 앞으로 1년에 딱 2번만 보자. 명절에는 보면서 살아야지. 내 생일까진 챙겨줄 필요도 없고 딱 명절에만 봐. 네 엄마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목포에서 에어컨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나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네 불쌍한 엄마 한 번만 받아오. 라고 애절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딱 이틀 묵으시고 남편이 바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남편도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얘기 끝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을 뵈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얼굴을 아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직접 올라오셔서는 지난날에 대한 사과도 하셨고 나이도 많이 있으신데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편 마음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머님을 뵈었죠. 갈 때마다 집이 옮겨 있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동거한다는 어떤 남자친구분 집이기도 했죠. 또 그 다음 해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느 여성 고시원에 들어가 사시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벌어먹고 사신다고 했고 다행히 건강에는 아직 별 이상은 없으신 듯 했어요. 어머님은 은근히 남편에게 손 벌리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이 아주 칼같이 차단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100만 원 드릴 거라고 그 이상 요구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알박더군요. 어찌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어머님도 더 아무 말 못하셨고요. 솔직히 딱 봐도 노후 대책이 없어 보이셨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넣으시긴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연락한 건 어머님 본인도 이제 슬슬 일 못할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은 연애하느라 남자랑 살았다지만 그때마다 헤어지면 다시 이사 다니고 그러느라 피곤한 삶을 사신 듯 하더라고요. 진짜 노답인 게 그렇다고 지금 얼굴도 못 본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것도 아니에요. 서류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어느 날은 하다못해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해 차라리 이혼 처리를 하고 나라 도움 받으며 살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으셨다네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건져 먹을 돈이라도 있을지 누가 아냐면서요. 답이 없었죠. 그렇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개념도 없는 시어머니라 거리를 두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야 딱하게 생각했지 남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 진짜 나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다른 데는 둘째치고 뇌출혈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렇게 2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던 상황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랑 사이가 좋으셨던 엄마는 충격으로 장례식장에 계시지도 못했어요. 연거푸 쓰러지셔서 아예 입원을 시켜드렸거든요.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그 정신없는 장례식부터 장지까지 남편이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에만 빠질 시간 없이 곧바로 아빠 사업체며 재산 정리하느라 저희 가족 모두 현실로 뛰어들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님과 만나 뵙기로 한 구정이 찾아왔고 저는 이번 해는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사돈이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어머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좌로 늦게나마 부조를 보낸다고 하시기에 거절은 했지만 그때 좀 감사했습니다. 취약까진 아니시구나 하고 방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 뒤 어머님이 또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실 친정 어머님께 과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친정집 주소를 여쭈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연거푸 거절했는데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 그러신다며 저를 설득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 박스 보내셨네? 누가 보냈나 하고 전화했더니 안 싸돈이시더라고. 아, 보내신다는 게 사과였구나.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잘 먹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시어머니가 글쎄. 그렇게 친정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되신 게 너무 안타깝고 외로우실 마음을 위로해드리러 친정집에 며칠 머물겠다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상 시아버지와 이혼이나 다름없는 긴 별거 생활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외로움이 있어 누구보다 제 친정엄마의 심경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며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하셨대요. 너무나도 당황한 친정엄마가 좋게 좋게 거절하자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가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올라가는 날짜 조율하겠다며 끊으셨다는데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모에게 전화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네 친정엄마 갑자기 혼자 되셨는데 외로우실 거 아니야.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내가 인터넷에다 네 친정 아파트 쳐보니 안 싸던 혼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혼자 사시더라. 얼마나 허하시겠어. 난자리가 무섭다 얘. 아니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 좀...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며칠 위로해드리겠다는 거야.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씀드려줘. 나 한 다음 주쯤 네 친정집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 어차피 일도 안 하신다면서. 아니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안 싸돈이시라 좋게 거절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직 아빠 떠난 슬픔도 극복 못하셨고 지금은 집에 다른 사람 들이는 거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이야? 사돈이면 가족이지. 이건 어른끼리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 너는 빠져도 된다. 하시며 딱 끊으시는데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친정 아파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남편이랑 달려갔죠. 정말 저희 친정 아파트 거실에 떡하니 앉아 차 한잔 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남편도 이게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어머님을 끌어내려고 하니 어머님이 소파를 딱 잡고 버티시며 아니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 두셨단 말이야? 니들 참 너무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싸돈으로서 내가 니들을 용서 못하겠다.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라고 하시기에 친정엄마가 아니요 사부인 애들한테 제가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잃은 슬픔은 제가 알아서 정리해야죠. 그리고 많이 괜찮아졌으니 심려 거두어 주세요.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혼자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라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말 마세요.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는 법이죠. 나랑 좀 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많이 웃고 그래봐요. 내가 아는 아저씨들이 많은데 원하면 소개도 시켜줄게요. 라고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터넷 쳐서 보니까 이 집이 17억이나 되더라고요. 뭐 하시던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얼추 얘기 듣기로는 사돈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정리하면 현금 재산도 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즐기며 사셔야죠. 마침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우리 애들이 엮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여기 방도 3개나 되는데 나 하나 주면 내가 안 싸돈 마음 잘 보듬어주면서 재밌게 지내게 해줄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그만 말씀하시고 저희 친정에서 나가달라고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더니 어머님이 제 팔을 탁 소리나게 뿌리치시며 니들은 빠지라고 했잖니? 어른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예의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빡친 제가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예의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저희 엄마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선 이게 무슨 행패세요?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인터넷으로 저희 집 시세 알아본 것도 소름이 끼치네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아니 그게 왜 소름이 끼치니? 가족끼리 좀 알아볼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그거 다 니들 돈 될 거고. 니들 참 가식적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니들은 사부인 혼자 사시는 이 집 계산적으로 생각 안 했니? 세아가 너 말해봐. 네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슬픈 건 둘째치고 재산 정리 다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헛웃음이나 크게 웃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아빠 빚만 잔뜩 내서 이 집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아빠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완전 깡통이라고요. 뭘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얘지며 말도 더듬더라고요. 빚? 아니, 니네 친정 부자 아니었어? 내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출받는 거 몰라요? 안 그래도 그거 처리하느라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찾아와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안 그래도 매년 드리던 100만 원도 이제 못 드릴 판이라고요. 아 좋네요. 어머님이 여기 살면서 같이 빚 갚아주실래요? 생활비로 한 200만 원씩 내주시면 적당히 도움 되겠네요. 맞아요. 사돈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게 맞죠.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화를 내자 어머님이 큰 눈을 굴리며 당황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주섬주섬 짐을 싸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시면서 같이 빚 갚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더니 저희 엄마를 한번 돌아보시며
사부인,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럼 전 이만... 라고 하시고 나가시더군요. 배웅도 안 나갔습니다. 남편도 씩씩대더니 현관문 닫히기가 무섭게 푸하하 웃더군요. 친정엄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주저앉으셨고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 보이니 시어머니가 빌붙으려 하시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내치려면 돈 없는 척하는 게 최고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사실대로 나온다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은 친정에서 어머님을 차단하는 게 먼저였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도 그나마 본인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연민조차도 정리했는지 이제 다시는 어머님 뵈러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도 완전히 차단해 버렸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면 글쎄요. 빚 같이 갚아달라고 조르면 어머님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 나이 40 중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저인지라 이 나이 먹도록 제게 남은 건 가정밖에 없지만 그 하나 남은 가정마저 이제 놓아버리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아이가 있어 조금 용기를 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 해요. 제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겨우 김치 하나 때문에 그러냐며 조금 더 참으라고 저를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며 이런 남편과 어떻게 남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제 편을 들어주는 이도 있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보면 어떤 방향으로든 제 마음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전쯤 만나 연애 결혼을 했고요. 그 당시 신식의 식문화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기에 패스트푸드나 유럽형 레스토랑 등 참 다양한 식당들을 다니며 데이트를 했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괴물인지를요. 분명 연애 때는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저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각자 먹는 음식, 예를 들어 설렁탕이나 해장국 같은 건 깔끔하게 자기 것만 먹지 제 것을 더 탐내하지 않았어요. 공유해서 먹는 피자나 삼계탕 같은 건 항상 가장 큰 걸 먼저 저에게 덜어주고 식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기분 상한 적이 없었고 배려심 깊은 남편에게 저도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의 괴물 같은 식탐은 결혼 직후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장거리 연애를 했던 터라 결혼하면서 제가 직장을 관두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내려와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잠깐 일을 쉬고 있었죠. 당연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생활비를 꾸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 쓰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남편 출근시키고 오후에 잠깐 서점에 들러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서점 영수증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어떻게 8,000원짜리 책을 덥석 살 수가 있냐며 조금 기다리면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볼 수 있는데 저더러 사치가 심하다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제가 착실히 모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결혼자금으로 신혼집을 전세 계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사일도 하는데 제게 책 한 권 살 권리도 없나요? 그날 정말 많이 싸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과 같이 마트에 가도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돼지고기, 소고기만 사려 하지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류는 절대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사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돈을 안 버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절대 못 사게 했어요. 저는 집에서 무조건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찌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군요. 그게 살 때문이겠어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간식비가 아깝다 이겁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 먹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류부터 스캔을 싹 했습니다. 맛없는 나물 같은 건 은근히 저에게 밀어두고 맛있는 햄이나 불고기 같은 건 바로 본인 앞에 그릇을 옮기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화가 나 왜 맛있는 건 당신 앞에만 둬?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 중간에 둬. 라고 했더니 입이 대빨 나온 채로 가운데에 옮기긴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른 반찬 패스하고 불고기만 개걸스럽게 해치우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불고기 한 3점 겨우 먹었나? 그마저도 벌건 눈으로 제 젓가락이 어딜 향하는지 끈질기게 보더라고요. 입은 계속 불고기를 씹으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은 남자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대요. 저는 본인 몸무게의 반도 안 되니까 자기가 많이 먹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햄을 엄청 튀겨서 산처럼 쌓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먹기가 싫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식탐이었죠. 저는 식탐 있는 사람을 처음 본지라 진짜 순진하게도 남자는 다 이런가 하고 생각했네요. 그때만 해도 이혼 생각이 어렵더군요. 지금에야 조금만 안 맞아도 쉽게 이혼한다지만 거의 20년 전만 해도 아직 주변의 시선이 참 보수적이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만 해도 저를 출가 외인 딸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요. 저는 이혼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서글펐는데 제 마음을 유일하게 보듬어준 분이 바로 제 친정 엄마였어요. 결혼하기 전엔 엄마랑 참 많이도 투닥거렸는데 시골리고 타양살이 하다 보니 엄마가 너무나도 그리워 밤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카톡이니 전화니 핸드폰 사용에 자유롭지 않아서 더 애틋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고 아빠 몰래 저에게 몰래 돈도 쥐어주시며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하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에 저는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고 일단 남편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구했어요. 버스로 1시간이나 가야 하는 동네의 출판사 사무직으로 재취업을 했고 운이 좋게도 연봉 조건도 괜찮아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는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월급은 170만 원이었어요. 제가 더 버니 참 웃기게도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월급 받자마자 남편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남편 눈치가 보여서 사지 못했던 닭고기부터 카트에 담았습니다. 담고 나서 남편 얼굴을 봤는데 그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사서 실컷 먹었고요. 이 맛에 맞벌이를 하는구나 싶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업하지 말고 맞벌이 하라고 전도 수준으로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제 남편이 이상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의 남편 식탐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먹는 나물까지도 아까운지 식탁에 앉자마자 정말 1분 안에 모든 반찬을 반토막 내버리더군요. 좀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가? 나 원래 빨리 먹잖아. 신경 쓰지 말고 먹어. 라고 말하며 우물거리는 남편은 역시나 눈은 제 젓가락에 향해 있었어요. 제가 뭘 먹는지 감시하려고요. 제가 연근조림에 손을 대면 남편은 연근을 5개는 집어 먹었습니다. 같이 먹는다고 닭도리탕이라도 하잖아요? 남편은 닭다리 2개부터 바로 채갑니다. 그리고 양손에 닭다리 2개를 든 채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살을 뜯어 먹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며 아니 닭다리가 2개뿐인데 그 2개를 당신이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난 배려도 안 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신경질을 내며 닭다리가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식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멘트라더군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말.
진짜 남편이랑 살면서 그 말을 5,000번쯤 들은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따로 먹으려 하거나 개별 그릇에 담아 1인식처럼 내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더군요. 딱딱 나눠줘야지 식탐을 안 부리는 겁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였지 딱히 음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아이가 생겼어요. 미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도 아이는 생기더군요. 제일 먼저 아이의 식습관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사실 알자마자 남편 붙잡고 교육시켰습니다. 식탁에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아이가 당신한테 배워서 밖에서 식탐이라도 부리면 학교에서 외톨이 된다 어쩐다. 귀에 딱지가 온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는 하더군요. 솔직히 왜 이런 교육을 시어머니는 안 시켜주셨나 원망스럽더라고요. 시댁은 아들만 셋이고 남편이 가운데였는데 그래서 유독 먹을 것에 치열하게 경쟁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식탐도 잠잠하나 싶더니 제가 일을 관두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출산 전까지 일을 다니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눈치를 줘서 임신 8개월쯤 관뒀습니다. 만삭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한 번은 수박이 너무 먹고 싶길래 남편에게 퇴근길에 사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날 사가지고 온 건 수박이 아니라 오이였습니다. 아니, 웬 오이야? 내가 수박 좀 사다 달라고 했잖아. 너 수박이랑 오이 모종 본 적 있어? 걔네 똑같은 애들이야. 크면서 하나는 둥그레지고 하나는 길쭉해지는 것 뿐이지. 같은 박종류라고. 오이에 설탕 뿌려서 먹어봐. 수박 맛 나. 뭐라고? 아니, 임신한 부인이 수박 좀 먹고 싶다는데 그거 사오기가 싫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 아니, 오이는 5개에 1,000원인데 수박은 보니까 10,000원이 훌쩍 넘잖아.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사줄게. 응? 이러더라고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이혼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 들어왔지만 이미 배는 남산만한데 뭐 어쩌겠어요. 저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이는 태어났고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아이가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아서 남편도 어화둥둥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 닮은 예쁜 딸인데 설마 딸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하루는 분유를 유심히 보더니 이것보다 더 싼 게 있을 텐데 왜 이걸 사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게 제일 나아서 샀다고 말했더니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어딜 나가더니 가격이 저렴한 모 브랜드 분유를 한 박스 가져오더군요. 이제부터 이걸 먹이래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편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뺨 한번 맞더니 정신 차렸는지 그 이후로는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는 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식탐은 여전한지 제가 분유 타고 있으면 옆에 꼭 와서 한 숟가락씩 얻어먹었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야금야금 오며 가며 한 숟가락씩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분유통을 열어봤더니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중간쯤 차있던 분유가 바닥에 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출근 전에 다 먹어버리고 간 거였어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또 이딴 짓 한 번 더 하면 이혼한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그 이후로는 분유에 손 안 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은 동네 엄마들에게 했더니 다들 깔깔 웃더라고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줄 알았나 봐요.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저는 남편의 식탐을 쳐내느라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밥상에선 아이 몫의 고기를 반드시 덜어서 따로 챙겨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남편이 홀라당 다 먹어버리니까요. 나중엔 저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겨서 저녁은 식판에 덜어주거나 아예 한 그릇 음식으로 냈어요. 중간중간 먹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당연히 많았죠. 지금 생각나는 것 중 몇 개만 말해보자면요. 아이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어느 주말 셋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각자 세트로 시켜서 먹자고 했는데 남편이 본인은 배가 별로 안 고프니 햄버거 단품 하나만 딱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랑 아이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치즈 스틱까지 나오는 세트를 각각 주문했고요. 그런데 음식 나오자마자 남편이 자기 햄버거는 본체에만 채 하더니 갑자기 치즈 스틱들을 와락 집어 입에 다 털어놓더라고요. 치즈 스틱은 총 4개였는데 그 중에 3개를 남편이 먹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당연히 놀라 울었고 저도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타박했더니 남편이 삐져서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냥 갑자기 치즈 스틱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더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커진 아이가 그런 거 배울까봐 너무나도 겁이 났고 식습관 교육만 더 가열차게 했네요. 아이도 커가면서 본인 아빠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재취업을 했죠. 남편 식탐도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맛있는 거 앞에서는 눈이 돌아서는 지 딸도 몰라본 채 우걱우걱 짐승처럼 먹더라고요. 외식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집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걸어 퇴근하면 고깃집으로 오라고 하고 저랑 아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남편이 뛰어왔는지 땀에 절여져선 헉헉거리며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 지금까지 몇 인분이나 먹었어? 이러대요. 그래서 아직 둘이 2인분도 다 못 먹었다고 하니 남편이 바로 사장님을 불러 5인분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불판에 고기를 한알음 부어 마구 굽더니 그걸 개눈 감추듯 또 먹어버리는 겁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쑥덕대며 쳐다보고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왜 그렇게 뛰어왔냐고. 그러니까 저랑 딸아이가 다 먹어버릴까봐 걱정돼서 왔답니다. 저희가 과식해서 배탈 날까봐. 그게 무슨 이유라는 건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레 아빠랑 뭐 먹는 거 싫어하면서 정도 많이 안 붙는 것 같았고 저도 이제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그리도 아까우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 붙잡고 울고불며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진짜 하는 데까지 저도 다 해봤어요. 남편 끌고 가 상담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본인이 제3자 앞에서 그런 치부를 들키는 게 창피했던지 선생님 앞에서는 본인이 그런 적 없다며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도리어 와이프인 제가 식탐이 많아서 본인이 힘들다며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냥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식탐은 날로 늘어가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면서 웬일로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안방에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서 막 개어내는 소리가 들리기에 남편을 닥달하니 점심에 햄을 좀 많이 먹어서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회사에서 직원 선물로 통조림 세트가 들어왔는데 집 올라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익히지도 않은 스팸 3통을 혼자 먹어버린 겁니다. 그 짤이 짜고 기름기 많은 스팸을 익히지도 않은 채 3통이나 먹어버렸으니 당연히 탈이 난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 몇 년 동안 아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얼마 전이었죠. 아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은 찾으셨지만 신체의 일부분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마비가 온 거죠. 그 상태에서도 집안일을 하신다고 몸을 움직이시다가 일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생겼고 그거 치료한다고 수술했다가 급성 폐렴에 걸리셨어요. 근데 순식간에 악화가 되더니 이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딸아이 앞에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엄마 유품 정리하려고 친정에 가니 엄마가 저희 남매 보내주신다고 배추김치랑 알타리김치를 담궈 놓으셨던데
불편하신 몸으로 만드신 거라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제 남동생이랑 눈물 펑펑 쏟으며 나눠 갖고 올라왔는데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와 단 한 조각도 못 먹겠더라고요. 애초에 먹으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친정엄마 냄새라도 이렇게 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냉장고 안에 보관해두고 이따금씩 열어보며 쓰다듬곤 했습니다. 남편도 제 딸도 그거 알고 있었고요. 한밤중에도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 엄마가 해주신 김치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김치 냉장고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금방 익어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알타리물을 유심히 보더니 이거 지금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 봐봐, 투명하고 냄새도 아주 톡 쏘는 게 엄청 맛있어 보여. 이러더라고요. 제가 도끼눈을 뜨며 그거 절대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뭐라고 했더니 조용히 김치통을 집어넣더군요. 그런데 제가 친정아빠 일로 하루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그 알타리 김치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통 전부 다요. 제가 엄마 생각하느라 고춧가루 하나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으며 울었던 거 알면서 그 엄마의 마지막 김치를 남편이 지 야식으로 라면 먹으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남편 평소에 라면 먹으면서 김치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굳이 꾸역꾸역 그 친정엄마의 마지막 김치를 한 통 다 먹어버린 건 무슨 심보였을까요? 그것도 설거지도 안 해놓은 채 싱크대에 김치국물 다 묻어있는 그 김치통이 나뒹굴어져 있길래 그때 한 겁니다. 제가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이거 뭐냐고 들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 하는 말.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너무 익어서 상할까봐 내가 먹어버렸어.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그건 원치 않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셈 치고 먹었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왜 예민하냐고? 당신 그 김치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잖아. 내가 그 김치 열어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에 수십 번도 더 울었어. 우리 엄마 마지막 김치고 나는 이제 다시는 먹어볼 수도 없는데 그걸 꼴랑 라면 먹으면서 홀라당 다 먹어치운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이제 우리 엄마 김치 어디서 먹어? 우리 엄마 냄새 어디서 맡냐고?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지긋지긋한 말. 당신 진짜 너무한다.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마지막 이성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대로 남편 뺨을 내리치고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이 저더러 너무하다면서 어떻게 김치 때문에 이혼할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 인간이랑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어찌저찌 살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년보다 더 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내 배우자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아이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아이 몫의 분유도 훔쳐먹던 아빠인데요. 이렇게 제정신 아닌 인간인데 늦게라도 이혼하는 게 아이한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 다녀온 아이 붙잡고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아이도 펑펑 울면서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아빠는 미워하지 말라고 잘 설명해 주긴 했는데 그건 아이가 결정할 몫이겠죠. 저는 협의 이혼을 요구한 상태이고 아이와 같이 쭉 살아갈 이 24평짜리 전셋집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당신만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펑펑 울더군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찌 믿나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처음엔 어머님도 그깟 김치 때문에 이혼을 하냐면서 저에게 호통치시더니 제가 계속 이혼할 의지를 비추니 마침내 당신께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며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저와 제 아이랑 단정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제가 정말 너무한가요?